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유치권 관련해서, 예. 유치권 신고를 하면 다 접수를 받아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그 법원은 모든 문서를 접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접수를 원하면, 접수를 다 받아줍니다. 이게 즉,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는, 법의 재판 절차에 의해서 가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뭐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든지 뭐 집안 모든 사정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유치권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재판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명령을 할 때 유치권 신고와 관련돼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낙찰을 받고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과연 인도명령을 통해서 내보낼 것인지 이때는 사법보좌관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도명령. 그래서 낙찰을 받더라도 그 인도명령 유치권이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을 하면 인도명령 절차에서 그 유치권 신고인을 인도명령 피신청인으로 해서 인도명령 인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매 우리가 기입 등기하기 전에 예. 예정 물건을 싸게 좀 낙찰 아니면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주수건 형님이 그냥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MPL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MPL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매 개장을 할 때, 그, 채권자들로부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무슨 경매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채권을 사겠습니다. 특히 근저당 채권을 사겠다라고 해서 그런 통지문이 오는데 혹시 그게 법원에서 보냈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공문은 법원에서 보내지 않고요. 일반 사설 경매학원이나 아니면 조그만 업체에서 그 채권을 매수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수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매회의 절차, 그런 채권을 양도양수 받은 다음에 그 채권을 가지고 경매 입찰을 해서 상계하는 방식, 즉 제가 납부할 낙찰 대금과 근저당권 채권을 맞바꾸는 방식에 의한 상계에 의해서 차액만 내는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찰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관님은 아까 보증금 관련해서 뭐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그 보증금 떼이고 할 수 있는 큰 낭패 사례라 하셨는데 뭐 보시기에는 그 외에 다른 거 금액상 외에 다른 사항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도장을 뭐 하나 안 찍었다고 그거 가지고 입찰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보완하면 되죠.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집행관실에서 입찰 법정에서 집행관들이 보통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보완을 시킵니다. 보완을 시켜서 이제 그런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례, 아까 그 금액 오기와 같은 거 말고 다른 사례를 여쭤보셨는데, 그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출 환경이 안 좋습니다. 대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자기는 80% 보통 우리가 경매에 입찰하면 80%의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무작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8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한 후에 입찰을 하는 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낙찰 불허가와 관련 없이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경우 자금 계획을 잘못한다든지 실제로 뭐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뭐 물이 새고 있다든지 너무 문제가 많은 물건, 아니면 권리관계 갔더니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우리가 명도하기 힘든 환자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누워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내는 센스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여러 가지 투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예. 보시기에 우리, 예. 투자한 뭐 좋은 사례라든가 또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드디어 돈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경매는 결론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고. 저는 투자의 패턴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세제를 부과하는가에 따라서 아파트가 좋을 때가 있고 상가가 좋을 때가 있고 또 토지가 좋을 때도 있고 저는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 정책과 패턴 또 유행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경매도 최근에는 뭐 우리가 아다시피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패턴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이제 투자 사례 중에 조금 괜찮았던 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강원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저는 동계올림픽과 양양고속도로가 열린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있는 양양에 있는 리조트 땅 10,000평 그 다음에 숙박시설 24개가 있는 걸 감정가 25억이 넘었지만 그때 경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받았냐면 8억 7,890만원에 받았습니다. 양양군 서면 논화리 154번지. 번지까지 얘기했습니까? 벌써 8년 전에 제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혼자 산 건 아니고 공유자하고 샀는데 그분이 자꾸 개발을 하자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 자금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분에게 조금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우리 주수건 TV 형님한테 물어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뭐 팁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매였고 의외로 사람들이 공매에 눈을 많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공매 절차가 경매처럼 오픈화되어 있고 이게 조금 덜합니다. 물론 공매는 입찰을 인터넷, 휴대폰, 컴퓨터 이런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간편한데 명도 절차라든지 법원에 비해서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옥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옥석을 찾아가지고 임대료 300만원 세팅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매 절차도 열심히 봐보십시오.